아직까지는 우리가 배가 불렀거든요. 수출도 어느 정도 됐고 IMF 이후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상승 커브를 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관세 장벽도 높아지고 국내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한번 바닥을 치고 나면은 정신 차리고서 다른 돌파구를 실험적으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홍콩과 맨하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홍콩과 뉴욕은 사실은 되게 비슷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죠. 둘 다 상업 도시고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북미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죠. 보통 고밀도의 도시다 하면 떠오르는 두 도시가 홍콩하고 뉴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데 있습니다. 되게 유사성이 많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땅의 기울기만 다릅니다. 그다음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나는 유럽 사람들이 만든 도시고 하나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중국하고 만나면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둘이 공통점 반, 다른 점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둘이 땅의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높은데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재미나게 다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 셜록 홈즈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자들이 어디에 삽니까? 언덕에 살잖아요. 왜냐면 언덕 지역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울도 보시면은 북촌이 양반들이 살던 땅이에요. 경복궁 오른쪽이죠. 거기가 양반 대강님 집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일단 직주 근접인 거죠. 직장 출근하기 진짜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약간 기울어진 땅이어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배수가 청계천으로 쭉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을 짓기에 되게 좋은 땅이었던 거죠. 항상 보면은 부자들은 좀 언덕진 데 삽니다. 달동네와 부잣집의 차이는 뭐냐? 달동네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부자들은 자동차를 타거나 가마를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언덕에서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홍콩을 보시면은 이 센트럴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항구 쪽에 가까운 쪽이 금융 중심지가 있습니다. 뭐 홍콩 HSBC 빌딩도 있고 뱅크 오브 차이나도 있고 차터드 빌딩도 있고 하는 그 지역이 딱 있어요. 거기가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데죠. 거기가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영국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영국은 달러 이전에 기축통화를 갖고 있던 파운드를 갖고 있던 데니까 당연히 거기가 허브가 됐겠죠. 그래서 이쪽이 금융의 중심지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데 미드레벨 지역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위에 엄청난 타워들이 그 산 꼭대기 빅토리아 피크 쪽으로 가는 데인데 우리나라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한 3-4배는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언덕길 쪽으로 다 부자들이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뷰가 일단 좋잖아요. 앞이 탁 트여가지고 항구도 내려다볼 수 있고 이게 멀리 내려다볼 수 있다는 특징은 뭐냐? 내가 시각적으로 그 공간을 다 소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한강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강에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 시야가 그만큼 한강폭 1km만큼이 열려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 공간을 내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비싼 거죠. 근데 한강가가 아닌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덕에 가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쭉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부자 동네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때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홍콩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에 도로망이 만들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도로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 도로폭이 좁은데 쭉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니까 거기가 맨날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콩이 찾아낸 방법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경산림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죠.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홍콩의 돈 잘 버는 금융맨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인 거예요.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거는 언덕길을 올라갈 때 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내려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하행선으로 쓰다가 10시 반부터는 상행선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자동차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 노동을 들이지 않고 올라가면 부자 동네인 거고 거기에 걸어 올라가면은 가난한 동네인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맨하탄을 한번 볼까요? 맨하탄도 당연히 금융도시로 밀도가 높은 그런 금융지역이 만들어졌죠. 거기가 월스트리트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 만들어지고 맨하탄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긴데 아래쪽 부분이 월스트리트 금융권 지역인데 맨 처음에 거기를 만든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유명했죠. 스페인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이제 해양 패권을 장악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맨 먼저 잡고 맨 처음에는 거기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뉴요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영국한테 먹혀가지고 이제 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상인이잖아요. 상인들은 은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은행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하면서 그쪽이 나중에 가서는 금융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 홍콩의 센트럴 지역하고 같이 항구에 배가 처음 들어왔던 데가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센트럴 지구나 그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지구나 둘 다 처음에 배를 댄 항구 지역이고 거기가 금융이 발전하고 금융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에요. 그 월스트리트는 뭐냐면은 예전에 미국 원주민들이 맨하탄 북쪽 땅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벽을 쳤다가 나중에 그 벽이 있던 월을 치우고 나서 스트리트가 생겨서 월스트리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이 중심지가 됐고, 근데 맨하탄은 땅이 평평하잖아요. 땅이 평평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올라가서 넓은 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홍콩의 부자들은 미드레벨이나 그 위에 있는 높은 언덕에 산다면은 맨하탄에서는 언덕이 없으니까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서 꼭대기층에 사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노동 없이 높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거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게 뉴욕은 남북 방향으로 기니까 이 아래쪽에서 막 거기 막 거미줄처럼 도로망이 막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격자형 그리드로 되어 있는 에베뉴와 스트리트의 도시 계획을 하죠. 그때부터는 마차들이 직선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에베뉴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뚫어놨어요. 인도폭도 만들어 놓고. 일종의 맨하탄은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으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래쪽이 강북이고요. 그 북쪽 월스트리트 위쪽 부분이 강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신도시와 구도심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뉴욕인데, 홍콩은 보시면은 이 구도심 지역이 아래쪽 물가 쪽에 있었겠죠. 센트럴 지구라고 하는데, 근데 위로 올라가는 신도시 지역이라고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다 언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도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옛날에 만들어진 구도심 지역은 너무 밀도가 높은데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고 거기 인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홍콩 사람들은 인도를 위로 올립니다. 1층 부분에서 좁은 인도와 찻길이 있는데 대부분 다 위층에서 다 빌딩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2층에서 브릿지로 넘어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빌딩들 중에서는 그냥 입구가 3층 높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나타난 이유는 1층에 확보가 되어 있던 도로의 폭이 너무 좁은데 교통량과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동차를 위로 올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을 위로 올려서 높아진 레벨에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또 워낙에 거기 날씨가 더우니까 중심부에 가게 되면 브릿지들이 다 실내 터널로 돼서 인천공항 가시면은 공항철도에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실내 브릿지로 연결되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다 빌딩들끼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입체적인 도시가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이 홍콩이 저희 세대에서는 되게 로망인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홍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시아의 도시지만 아시아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쭉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아편 전쟁을 하고서 홍콩을 뺐지 않습니까? 청나라한테 뺏어서 식민지 같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거기에 금융 시스템들을 다 이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아시아인, 중국인들이 대부분인데 통치하는 시스템들은 서양의 영국식 시스템이 되니까 그 둘이 문화적 하이브리드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홍콩의 특징은 뭐냐면은 1960년대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또 엄청난 피난민들이 홍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로 보시면 돼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특별해진 이유가 한국전쟁이 나면서 피난민들이 왕창 몰려오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부산이라고 하는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지만은 거기에 평양 사람, 함흥 사람 다 와가지고 하이브리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밀면이라고 하는 거가 함흥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메밀로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메밀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만든 밀면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멀티컬처럴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가 문화의 특징인 거예요. 가장 멀티컬처럴한 도시가 홍콩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60년대, 70년대 제일 멀티컬처럴한 도시가 어디냐? 도쿄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다음에 점령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의 모든 문화, 미국 쪽에서 오는 문화들이 도쿄로 그냥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멀티컬처럴한 도시가 돼서 국제적인 도시가 된 거죠. 도쿄와 홍콩이 아주 양대 산맥으로 가장 문화의 퓨전이 일어나는 그런 문화적으로 앞선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만든 K-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와 비슷하게 홍콩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영화가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가장 멀티컬처럴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고, 제가 많이 이 셜록 홈즈를 통해서 강조하지만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을수록 컬처럴한 밸류가 좋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도시가 되려면은 인구 규모가 늘고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의 아주 표본이 그냥 홍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죠. 뉴욕도 대표적인 멀티컬처럴한 도시죠. 뉴욕의 농구팀 NBA 이름이 닉스잖아요. 뉴욕 닉스. 닉스는 니커보커의 준말인데 니커보커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뉴욕에. 근데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또 섞였죠. 나중에 증기섬 나온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서 리틀 이태리 만들어 놓고 이태리 타운 만들어 살죠. 링컨 터널 뚫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가서 차이나타운 만들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탈리아 이민자, 중국 이민자, 영국 이민자, 네덜란드 이민자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동서양이 섞인 멀티컬처럴한 도시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인구 밀도는 엄청나게 높고 그러니까 여기가 창의적인 도시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리딩 도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둘은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얻은 특징들과 지혜를 갖고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홍콩이나 맨하탄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냐? 그게 부산이거든요. 제일 멀티컬처럴했죠. 왜냐하면 거기가 전국에 있는 팔도 피난민들이 다 모였었고 유엔군이 왔을 때가 부산에 정박을 하면서 이쪽에서 진격을 했어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미군과 16개국에서 온 모든 멀티컬처럴한 군인들도 다 왔던 곳이기도 하고 저는 되게 문화적 쇼크가 언제였냐면은 88년도에 처음 학력고사 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부산을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 한국 거 못 보게 하는 한알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일본의 문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TV를 켜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일본 NHK 방송이. 되게 저는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열려있는 도시였던 멀티컬처럴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밀도가 높죠. 홍콩이랑 비슷하게 경사지 땅으로 되어 있고 밀도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제적인 도시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편에서 부산이 뭐 외국인 금융기업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인구를 외국인으로 많이 채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와서는 건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은 사실은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 제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싱가포르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냐 하면은 여기가 세금이 거의 없어요. 일단 법인세 같은 거 낮고요.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 싱가포르하고 부산의 세금 제도 시스템을 보면은 나라도 외국인 기업이면은 다 싱가포르에다가 지사를 두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첫 번째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금 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적인 도시가 된 케이스가 둘이 있죠. 뭐 두바이라는 도시도 있고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사막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성공한 도시거든요. 사막에 만들어진 도시가 성공을 하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시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죄악의 도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가 넘치는 도시. 두바이는 유명하죠. 자금 세탁도 되게 많고 사람들의 자본이 그쪽으로 모이는 곳이죠.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오일머니라든지 미국을 피해서 돈을 돌려야 되는 러시아의 많은 검은 돈들이 다 이 두바이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생기겠죠. 블랙머니라도 들어와도 잘 사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계속 독야청청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이제 부산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부산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실험적으로라도 그런 걸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세금 제도를 바꿔서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외국 자본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해야겠다 생각을 바꾸면은 좀 파이가 달라지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그걸 동의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가 불렀거든요. 수출도 어느 정도 됐고 IMF 이후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상승 커브를 그었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중진 국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중간 제품을 중국에다가 파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관세 장벽도 높아지고 국내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한번 바닥을 치고 나면은 정신 차리고서 다른 돌파구를 실험적으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럼 매 맞기 전에 바꾸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홍콩과 뉴욕 그리고 부산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